초미의 관심사였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오페크 정기총회가 당초 예상은 했던 대로 감산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속절없이 추락하면서 앞으로 $5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세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페크 정기총회가 왜 합의에 실패했는지, 또 앞으로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많이 갖고 있는 원유 펀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에서 대부분 예상을 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제 저희가 시나리오 크게 3가지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합의 자체에 실패할 것이다, 기존 산유량 유지할 것이다, 감산에 극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기존 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예. 제가 한 11월 한 18일 정도에 방송원에서 상당 부분 감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임스 연례상 그런 역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은 감산을 해야 되겠죠. 네. 오페크 국가들이 이미 그 재정의 그 수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면 임기의 수준 밑으로 떠진 상태에서 오페크 정기총회가 있었으니까 사실 옛날과 같은 이런 그 오페크의 결속력이라면 감산을 하더라도 네. 세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를 받치기로 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감산 합의에 실패해서 현 이렇게 생산량인 하루당 3천만 배를 그래도 유지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지금 워낙 이렇게 총회 이전서부터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또 시장의 공급 적체 물량이 상당히 좀 심하고 또 올해는 여름철이 북반구 지역이 이례적으로 좀 따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이 예상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 적체된 물량의 시장 참여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감산 합의에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예.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제가 이게 새벽 2시에 방송 원고를 작성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배럴당 한 $70 정도 때는 유지했습니다. 네. 아마 마감이 $70가 아마 떨어진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브렌트유가 그동안 3대 유정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마감이 $69.05에서 아래로 $10 아래 떨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큰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많이 떨어져서 6% 이상.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3대 유정 중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유가가 그래도 받쳐준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공통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초점이 되는 것이 사실 국내 입장에서도 어제 제가 땅 끝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네. 거기도 원유 펀드를 갖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일부 증권사에서 원유 펀드를 상당히 많이 팔아서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어제 저한테 강의를 저희 질문을 할 정도로 이 유가의 하락세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 오페크 회원국들의 재정 사정을 감안한다라면은 반드시 어떤 유가에 대해서 떠받칠 필요가 있었고 결국은 감산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분명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오페크의 국가 간 시장 카르텔은 이제 유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제 과거에 네. 진행자께서 이제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3가지 여건 하면 국토가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국가의 생산 요건에서 네. 영토라는 대목이 과거처럼 이렇게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올해 많은 지적적 위험을 불러일으켰습니다는 이슬람 국가연합 ISR이죠. 네. 이거는 사우디의 이슬람, 한국의 이슬람, 미국의 이슬람 해서 서로 이게 국가 간의 연계해서 국가가 창창되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온라인상에 이 통제력이 아주 바로바로 전 세계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처럼 이렇게 국가를 존속할 때 영토라는 개념이 그렇게 과거처럼 아주 강박관념으로 작용하지 않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모두 그렇습니다. 국가의 연합하는 유로랜드라든가 EU가 결속력이 통합이 잘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연합국가 형태를 취했던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영국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그다음에 스페인의 카탈리아 분리독립, 바스크 분리독립,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분리 독립,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 독립, 네덜란드 이렇게 프랑스 분리 독립 이런 쪽에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국가 간의 시장 칼텔, 국가 간의 연합, 지역 블록 그리고 한국가 내에서 연합국 형태를 취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분리독립한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요즘 경제 해석하고 예측하는 기법으로 많이 알려진 게임 시어리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감산하는 사람이 감산하는 회원국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화토를 칠 때 아침부터 이렇게 죄송합니다는 감산하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네거티브 게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뭐 양박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감산하고 피 하나,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져서 피 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게임의 그 페이업 결과가 상당히 최악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현 생산 쿼터 유지하는 정도로 이게 오페크 회의 끝난 것도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산한다 하더라도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행이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오페크 정기총회에서 현 그 생산 배럴 3,000만 배럴을 유지했습니다는 지금 정기총회 이전에 네. 오페크를 지켰느냐? 네. 안 지켰거든요. 최대 3,100만 배럴까지 생산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결속력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감산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예. 하는 이런 측면이 작용해서 사실상 이번에 감산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이번에 감산 합의에 실패한 큰 점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동 국가 간에 네. 중동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얘기하면 지배력이 사우디니까 미국과 사우디 간에 원유 패권을 놓고 네. 주도권을 놓고 갈등 문제 이런 것이 감안돼서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 중동 국가 간의 원유 주도권 다툼이 이번 결정에 가장 크게 좌우를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유가 전쟁에 불이 붙었다, 치킨 게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많은 용어들이 나오죠. 네. 뭐 치킨 게임이라든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그 세일가스 개발은 민간업자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민간업자들은 성격상 그 이윤을 내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죠. 네. 그러면 세일가스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 어떠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의 기술상 한 $60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상태에서 오페크의 그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오페크가들이 감산해서 유가가 오히려 지금 수준 올라갔을 때에는 네. 누가 더 유리할까 했을 때는 감산을 하고 유가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중동 국가, 오페크 국가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미국에게.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 업체들한테 다 이익을 환산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들이 수익이 그 급증한 상태를 이용해서 네. 사실상 개발 비용을 더 신기술이라든가 뭔가 해서 더 주면서. 떨어지면 예. 지금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60를 $50, $40로 하면 사우디라든가 이런 중동 국가들이 아무리 매장장을 많이 갖고 있다 해도 지하자원을 캘 때는 지금은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쉽게 캐는 것을 많이 캤기 때문에 네. 지금 원유 캐는 거에 대한 생산 코스트가 상당히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165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면 역시 이 단기적으로 보면 감산을 해서 유가를 올라갈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는 자충수되는 꼴이 네. 오페크 감산한 국가들이 되거든요. 미국과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현 그 개발 기술이 유지될 때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감산을 하지 않고 증산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증산해서 사우디는 증산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증산해서 유가를 확 끌어내리면 결국은 세일가스 개발업체들이 손실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민간 기업체상 손실을 기록하고 세일가스 개발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생산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결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가들이 다시 원유 폐하권을 차지 않겠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네. 치킨 게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는 예. 결국 미국의 국가가 중동 국가에 생각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의 그 민간 개발업자들 기업들. 예. 이게 이제 중동 국가의 전통적으로 사우디와 국가 간에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지금 중동 국가들의 많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갈 때는 미국과 중동 국가 간에 사우디 간에 이런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미국의 민간 개발업체와 네. 오페크 회원국 간에 이런 치킨 게임을 하는 상태에서
오늘 이번에 감산 합의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상품 가격 하나 빠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난 2011년 이후에 가뜩이나 국제 유가가 추세적으로 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결정까지 나오고 나니까 유가가 더 속절없이 좀 떨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유가가 속절없이 떨어지면 가장 좋은 게 안전변, 세프티 발브, 누가 받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받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어선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마지막 최후의 라스트 리저트 기능을 했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권 PD께서 자막을 잘 보여주셨다는 원유발 신에너지 전쟁 이 대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냉전 우려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경제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재정 수입의 약 40% 이상을 원유 판매 대금으로 하다 보니까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유가가 떨어지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신냉전 시대에 있어서 러시아의 위상을 많이 떨어뜨리고 그래서 신냉전 시대에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주도권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되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력을 보면 내년도 이코노미스트 전망을 보면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을 제치겠다. 미국을 제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왜 타격을 받느냐? 어떤 분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면 원유 수입국은 중국 입장에선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시진핑 러커청 체제 이전에는 막대한 외환보를 소비해서 사실 원유라든가 이런 부존 자원을 많이 확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많이 확보한 거에 대한 헤게모니를 치려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높아야죠. 그래야지 다른 국가들의 결속력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많이 확보해놓은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많이 확보해놓은 그 원유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상당 부분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냉전과 관련된 전쟁 문제, 다시 말하면 신냉전 때는 러시아와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G2 내지는 파악스 이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전쟁, 네.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세이가스라든가 이런 개발에 어떤 동료로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보면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차트 분석상 보면 최악의 점을 좀 지나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차트 분석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차트 분석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래서 합의를 실패함에 따라서 곧바로 사실상 유가가 배럴당 $50 전망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 유가가 68달러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가 먼 게 아닙니다. 네. 오늘 브렌트라든가 이런 건 하루에 6% 물론 이제 감산합의에 대한 실패했다는 것도 있지만 충격도 있지만 하루에 6% 떨어지면 사실 이게 $50대가 그렇게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먼 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참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고 나면요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먼저 산유국부터 돌아볼까요? 지금 이번 오펙 회의가 있기 전에도 이미 러시아가 거물급 인사들을 보내서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해서 4개 국가가 좀 회담을 또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나 이라크 같이 오펙 회원국들에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접해 있는 국가들이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감산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말이죠. 네, 진행자분은 오펙 정기총회 끝나고 나서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 표정을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정을 보면 가장 긴박하게 아주 굉장히 또 회의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이렇게 사우디에 대해서 입장을 반대했던 데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오펙 회의 끝나고 나서 가져갈 보따리가 없으니까 푸틴 대통령이라든가 본국에 가서 얼만큼 또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기총회가 끝나고 나서 각 오펙 회원국들의 대표들 보면 가장 인석이 구겨졌던 사람이 바로 러시아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보면 모든 재테크 수단 중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샀으면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왜냐 주가가
한 30% 이상 떨어졌고 통화 또 루피아 가치. 가치가 예. 40%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환해질을 해줬으면 러시아에 투자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 70%가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러시아 문제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오페크 정기청에 이례적으로 그동안 관심을 그렇게 썩 보이지 않았던 이 러시아가 올해 아주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급으로 보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가져갈 보따리가 없었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에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한때는 잘 나갈 때 5에서 6% 성장했습니다는 내년도에 이번에 감산 합의 실패 이전에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0%다. 이렇게 보면 올해의 이렇게 정기청에서 감산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서 내년에 러시아 경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네. 이런 시각이 정기청에 끝나고 나서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998년에 발생했던 모라토리엄 사건 이것이 다시 한번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가장 논의 과정에서 큰 언성을 이렇게 질렀던 사람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올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크라이시스 문제, 좀 위기 문제가 봉착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감산함의 실패에 따라서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그리고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상황이 달랐죠. 지금 감산 합의의 실패함에 따라서 가장 즐기는 국가가 어디냐? 몰랐었죠. 네.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 네. 쿠웨이트가 지금 네. 여러 가지 그 원유 생산의 어떤 이렇게 개발 비용으로 볼 때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오페크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유가가 떨어진 거에 대한 인내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럴당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른 중동 국가 간의 격차를 벌일 수 있다는 얘기죠. 외국 자본 유치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국가 간의 상당 부분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도 지금 오페크의 결속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거나 이 원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내년에 원자재에 의존해서 이렇게 그동안 성장을 했고 그것이 유망한 국가다 이렇게 표현했던 국가들은 내년에도 상당 부분 경제가 어렵고 이것을 반영해서 국내 관련된 금융상품도 상당 부분 수익률이 좀 안 좋지 네.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요 근래 들어서 최저로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석유 관련해서 또 생산설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분 많은데 전체적으로 뭐라 할까요? 물가 수준까지도 워낙 지독하게 안정시키는 또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물가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그렇게 좀 띄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뭐라 할까요? 미꾸라지 한 마리 좀 이게 확 흐트러버린다 그럴까요? 정책을? 네, 예. 사실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냐 내려가는 게 좋냐. 예.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야 올라야 됩니다. 돼요. 예, 예.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저성장에다 저물가다 보니까 사실 그 디플레, 디공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경제 활력 지표로 하는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만큼 프라이스 메커니즘, 시장 경제에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자원을 그렇게 가장 욕망 정도가 큰 쪽으로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자원 배분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결국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자원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물가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베네믹스도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중시했던 유럽도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고 그다음에 미국도 제넷 옐런이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문제인데요. 이게 유가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물가는 디맨드 풀 사이드 팩터와 코스트 푸시 팩터가 있거든요.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물가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은 총 공급상의 비용 여건을 아주 떨어뜨려서 내년도에 총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 따라서 사실 이쪽 부분에서 수요 진작적인 측면에서 인플레 함량이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공급 측면에 물가가 떨어지면 내년도에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실질 경제에서 조금만 이렇게 개선된다 하더라도 네. 사실 디공포 얘기가 아주 내년에는
아주 많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경제 키워드 중에서는 네. 사실 디공포가 올해보다는 더 많이 들리지 않겠나. 이게 오페크 정기총회의 합의 실패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세계 경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 이 국제유가 떨어지는 걸 세계 경제에 영향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적지 않은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지금 여건에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경제에 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본다 그럴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약간 양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게 좋을까 나쁠까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측면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과거처럼 이렇게 유가가 부담이 돼서 사실상 그 경제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좋고 시청자분도 그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한국도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부담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싱크탱크라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쪽의 경기 진단과 정책 처방을 아주 권고를 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좀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가서 경제 활력을 좀 이렇게 띄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유가가 떨어져서 물가가 떨어지면 경제 활력 자체를 잇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가 하락 자체가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가가 떨어질 때 어디가 유리할 것이냐 하면 중국이 저가 경쟁으로 해서 한국의 석유화학 분야의 마켓 시어를 상당 부분 잠식 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제기관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의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로 넘김에 따라서 한국의 석유산업에 대해서 국제시장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합의 실패 이후에 유가가 떨어질 때는 사실 그 중개 저가 경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세계 시장에 차여하는 마켓 시어를 상당 부분 중개 잠식 정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국내도 사업의 합종 연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최대 지금 아마 올해 경제 뉴스에서 보면 아주 10대 뉴스에 한 탑 뉴스에 달할 겁니다. 삼성과 한화 간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의 사업 재편이 일어난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동 지역이 역시 유가가 받쳐줘야 사막 위에 중동의 개발 특수가 되고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동 개발 이렇게 개발이 붐이 일어서 국내의 그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시장에 좀 침체됨에 따라서 이것을 대체적인 측면에서 그쪽에 좀 돌파구를 해줘야 되는데요. 건설하면은 전통적인 시장이었는데요. 중동이요?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그런 쪽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 원유 펀드들을 그동안 특정 증권사가 상당히 많이 팔아서 아직도 이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데인데요. 저도 이제 특정 증권사가 이렇게 원유 펀드를 많이 판매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해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원유 펀드를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아마 올해 상당히 마음이 고생이 심으셨을 겁니다. 원유가 지금까지 보면 한 35%, 오늘까지 보면 35%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국내 그 정유업체들이 유가가 이렇게 한 30% 이상 떨어지면 좀 속 시원하게 좀 소비자 가격 좀 떨어져야 되는데요. 소비자 가격 떨어지죠. 그래서 모처럼 국내에서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다. 뭐 1,700원대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실 국제유가의 하락폭에 비해서 지금 국내 그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소비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좀 여러 가지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 거시경제 전반이라든가 산업 재편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발 중동 건설 특수라든가 이런 측면에 기대할 수 없는 대목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그 재테크 시장에서 원유 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막대한 그 손실 이런 점이 있을 때 정유업체들이 이제 속 시원하게 유가 하락만큼 좀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소비자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상당 부분 국민들한테 다른 측면에서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요. 아직도 이 부분은 유가 하락만큼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오페크의 그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그 속내와 함께 또 세계 경제,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자세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